네, 이번 시간에는 이 프리츠 펄스와 그의 부인인 로라 펄스가 창시한 게슈탈트 상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게슈탈트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게슈탈트라는 것은 형태를 의미하는 독일어예요. 어떤 단어나 사물 등이 갑자기 막 너무 이상해 보이고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과부하로 인해서 개별 요소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면서 이제 전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담에서 지금 배울 내용은 사실 이 게슈탈트 붕괴 현상과는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형태, 전체적인 구조라는 게슈탈트라는 것이 상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에 관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다른 이론으로서 이 교류 분석 상담이라고 있는데, 와,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라는 뭐 의문이 들 정도로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죠. 최근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 분석 상담 TA를 공부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요. 제5절 게슈탈트 상담 형태주의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보면요. 1번 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게슈탈트 상담 같은 경우에는 프리츠 펄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 뭐 실존주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실존주의, 그 다음에 장이론이라든지 현상학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만든 총체적인 이론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것도 조금 쉽게 이해를 하려면 결국에는 건강한 개체, 건강한 유기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게슈탈트 상담에 대해서 말하는 건강한 유기체, 즉 건강한 사람이란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뭔지는 지금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조금 더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이론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해요. 1번 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1번, 2번 주요 내용의 양가로 1번 게슈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도형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이렇게, 요게 뭘로 보이세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삼각형으로 보이시죠? 뭐 우리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이렇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게 비록 끊어져 있지만 결국에 요 통합해서 하나의 삼각형으로 인간 일반적으로 인지를 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게슈탈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각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전체로서 삼각형이다 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삼각형이다 라고 인지를 하는데, 즉 게슈탈트라는 건요, 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뭐다 다 합쳐서 나타내는 하나의 행동 동기라는 게 바로 게슈탈트를 의미합니다. 게슈탈트. 그래서 게슈탈트 상담에서 얘기하는 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서 예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 들어보면, 내가 친한 친구랑 해외여행을 갔어서 다퉜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현재의 욕구나 감정,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도 고려해요? 현재 환경 같은 것도 고려하는 거죠. 난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여기 근데 여기 외국이야,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하나의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어낸다고. 이게 바로 게슈탈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랑 화해해야겠다라는 행동 동기인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이제 이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서 화해를 하면서 이 게슈탈트를 해소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다, 친구한테 미안하다, 이걸 그리고 여기 외국이다,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 따로 본다, 아니면 이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행동 동기를 형성해낸다, 하나의 행동 동기를 형성해낸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예,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게슈탈트를 만약에 형성을 했어요. 어떤 행동 동기를 형성해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작은 것들, 물을 마시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밤인데 친구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도 작은 하나의 행동 동기, 즉 게슈탈트예요. 그렇죠? 이런 크고 작은 행동을 유발한 동기들에 대해서는 정경과 배경의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그림들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물잔처럼 생겼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어떤 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림을 보면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노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이 그림들 아시죠?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으세요? 두 가지를 잔도 보고 사람 마주 보고 있는 얼굴도 보고 이렇게는 안 돼요. 매지가이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봐도 그 동시에 절대 못 보거든요. 이게 바로 게슈탈트 상담에서 말하는 정경과 배경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내가 컵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컵이 보이는 거고, 그게 정경이에요. 내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거, 이걸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마주 보고 있는 사람, 이건 배경이겠죠. 다시 내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번에는 뭘 보겠다? 어떤 사람의 형상을 보겠다고 하면 이 컵의 형상은 다시 배경으로 물러가고 컵의 형상이 정경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람에게. 이게 바로 게슈탈트 상담에서 얘기하는 정경과 배경의 원리예요. 이걸 접목을 시켜보면, 게슈탈트 상담 이론을 접목을 시켜보면, 일단 사람이 어떤 게슈탈트가 떠올랐어요. 뭐 친구랑 화해를 해야겠다, 물을 마셔야겠다, 친구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 이런 행동 동기가 정경으로 떠오르게 되면,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고 이 게슈탈트를 해소하게 되면, 이걸 뭐 물을 마시러 간다, 친구한테 연락을 한다, 이렇게 해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게 되면, 전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게 되면 그 게슈탈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배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게슈탈트를 해소하면서 배경으로 물러가게 되고, 건강한 개체, 건강한 유기체의 경우에는요, 이 게슈탈트를 강하게 형성을 하고 자연스럽게 정경과 배경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뭐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고픔이랑 게슈탈트는 배경으로 넘어가고, 다시 공부를 정경으로 떠올려서 공부에 집중하고,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양가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게슈탈트 상담에서 게슈탈트라는 개념은 유기체에 의해 지각된 자신의 행동 동기를 의미한다. 유기체가 게슈탈트를 형성한 이유는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해소하기 위함이며, 건강한 유기체의 경우 자신의 중요한 게슈탈트를 선명하고 강하게 형성하여 정경으로 떠올릴 수 있다. 자신의 행동 동기를 떠올리고, 정경으로 떠올리고 이걸 해소하는 거죠.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소한다. 그 다음에요, 양가로 2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슈탈트 상담의 경우에는 장이론, 레윈이라고도 하고요, 레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레윈의 장이론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조금 전에 보면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전에 그 해외에서 친구랑 싸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행동 동기를 형성했죠? 내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화난다, 뭐 짜증난다, 뭐 이런 것들, 뭐 패버리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감정들, 이런 것들의 기타 등등에 더해서 뭐까지 고려했네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까지 고려했죠. 나 지금 외국이고, 나 외국어도 한마디도 못해, 이러한 상황적인 측면들까지도 고려를 했다고요. 이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다라는 게, 사실 프로이트의 이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프로이트 이론에서는요, 환경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환경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어디에서 무의식 속에서 내재돼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역동에서 인간의 행동을 찾았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과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죠. 뭐까지 고려한다? 환경까지도, 인간이 처해져 있는 환경까지도 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이게 바로 장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뭐 함수로 표현하자면요, 이제 behavior는 뭐의 함수이다? 뭐의 함수이다? 이 사람 어떤 개인적인 펄슨, 이 사람의 개인과 그 다음에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environment,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거다. 행동은 인간, 개인과 그 다음에 환경의 함수이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이론의 또 다른 강조점이라고 한다면, 레빈의 장이론의 또 다른 강조점이고, 게슈탈트 상담 장이론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것 또한 강조하겠죠.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얘기를 해요. 요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과거나 미래보다는 어디요? 심리적인 here and now, 현재, 심리적 현재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인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미혼이에요. 미혼이고, 뭐, 굉장히 좀 자기 비하가 심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어떤 이성과의 대화가 조금 힘들고, 이런 성격인데, 이제,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성격이 됐는가에 대해서, 현재 이 사람이 왜 수줍음을 타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 장이론에서 here and now를 적용해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얼굴에 어떤 상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탄다. 이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해요. 왜냐? 그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일 뿐이지 현재의 장으로 다시 재해석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남성이 여성과의 대화가 조금 어렵고 여성과의 어떤 데이트 같은 게 조금 힘들고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지 외모에 대한 어떤 그 현재의 감정이나 그의 얼굴에 대한 모욕적 언사 같은 이제 그의 현재 기억들이 작용하는 거기, 그 얼굴 상처에 대한 현재의 기억들이 작용을 하는 거지, 과거에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 이런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요. 그 해석을 현재로 가져오는 현재의 속성이 적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장이론입니다. 장이론. 이걸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받아들였고요. 이 here and now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요, 양가로 3번 알아차림과 접촉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여러 가지들, 뭐 욕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현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뭘 형성한다고요? 아,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는 행동 동기를 형성해낸다고 했고, 그게 바로 게슈탈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과 접촉이 중요해요. 알아차림과 접촉. 알아차림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지각하여 이제 게슈탈트를 정경으로 떠올리는 것. 아, 내가 이런 행동 동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떠올리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알아차린 게슈탈트를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 물을 마신다, 혹은 친구에게 연락을 해본다, 내 친구와 화해를 한다, 이렇게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소하는 과정을요, 이 접촉이라고 해요.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해소하는 걸 접촉이라고 한다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게슈탈트는 다시 어디로 간다? 배경으로 다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게슈탈트가 형성되고,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건강한 유기체, 건강한 개인이라고 한다면요. 됐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미해결 과제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게슈탈트를 형성했는데 이걸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결국에는 정경과 배경이 교체가 안 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내가 떠올린 그 게슈탈트는 고정된 게슈탈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를 미해결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해결 과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게슈탈트가 고정되는 상황을 얘기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학창 시절에 아, 엄마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싸우고 이 아이가 학교 가면 얘가 공부에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업에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분한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엄마를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다? 계속 미해결 과제를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미해결 과제가 계속 쌓이게 되면 다른 게슈탈트가 선명하게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슈탈트가 아직 내가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으니까 다른 게슈탈트가 선명하게 형성하는 걸 방해하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다시 프로이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이트는 심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가요? 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해요? 이 심리적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무의식으로 가보려고 하죠. 도대체 네 무의식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러냐?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 다 배운 거죠. 근데 이 게슈탈트 상담에서는요, 그렇게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장이론에서 뭘 강조했죠? Here and now, 그쵸? 지금 여기. 근데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내가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들은 계속해서 정경으로 떠오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현재 형성된 게슈탈트를 해소하게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봐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요, 양가 4번 미해결 과제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면 도대체 왜 유기체, 개체는 이렇게 미해결 과제를 쌓으면서 심리적인 장애 현상을 겪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어쨌든 간에 게슈탈트를 형성을 해냈는데 이걸 환경과의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해요. 그럼 접촉 경계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형성한 게슈탈트를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점을 찾지 못하는 것, 이걸 바로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프리츠펄스에 따르면, 프리츠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안개가 낀 것처럼, 이
내가 욕구를 형성을 했는데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해소해야 되는데 이 층에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어떤 층이 있어서 마야라고 표현을 해요. 이 층이 있어서 이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접촉점을 찾지를 못해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이걸 바로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이 조금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이 천만이나 본 영화니까 거의 대부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국제시장이란 영화 아시죠? 황정민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황정민 씨가 덕수란 역할로 나오죠. 거기서 덕수란 역할로 나오는데 6.25 전쟁 때 피난길에서 아버지를 여의게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 동생을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랑 헤어진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고 아버지랑 어떻게 아버지 배에서 떨어지셨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야 가족들 덕수야 가족들 잘 챙겨라 이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 부탁이 있으니까 덕수는 이제 피난을 와서도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 독일 탄광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다리를 굉장히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 이제 아버지 이제 거의 노년기에 다다라서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셔요. 꿈같이 나타나시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저 가족을 챙기면서 잘 살았어요. 아버지 저 잘했죠? 이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덕수는 당연히 너무 멋진 가장이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덕수를 과연 게슈탈트 상담 입장에서는 이게 건강한 개체, 건강한 유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 못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덕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들, 특히 이제 가족이었겠죠. 가족들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덕수 본인의 욕구나 감정에 충실했나요? 충실하지 못했나요? 충실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요. 실제로 이 덕수가 극 중에서 엄청 화가 많고 또 괴팍한 노인으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괴팍한 노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덕수의 젊은 시절엔 그렇지 않았어요. 덕수도 사실 젊었을 때는 굉장히 명확하고 멋진 게슈탈트를 가지고 있고 타인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뭐 그 게슈탈트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떤 욕구죠. 개인의 욕구인데 자기가 해양대학교에 입학해서 선장이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어떤 혼인 자금 같은 게 좀 필요해서 베트남에 돈 벌러 가면서 이걸 안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덕수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 야, 덕수야, 가족들 잘 챙겨라. 이런 말이 덕수에게는 거의 이제 마치 주문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가족들 난 반드시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그죠? 이게 맞죠? 어떤 아버지의 요구를 그냥 비판 없이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거라고요. 그죠? 덕수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의 욕구 따윈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이제 가족의 생계와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야. 이렇게 주문 상태에서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덕수는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이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내 마음속 게슈탈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집중해서 이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즉 아까 말씀드렸던 마야를 뚫고 나오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엔딩 모습이 뭐 조그만 배라도 이렇게 하나 사서 뭐 선장의 모습으로 사는 이런 덕수의 모습이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어떤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그렇지 못했죠.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이 게슈탈트 상담에서 말하는 이 게슈탈트를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미해결 과제를 쌓고 접촉 경계 혼란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덕수에게 가장 큰 이유는 뭐였다? 여기서 말하는 내사 같은 거, 환경의 어떤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주문 같은 게 걸렸기 때문에 접촉 경계 혼란을 겪었고 결국에는 어떤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첨언을 좀 하자면 우리 이 환경과 접촉을 통해 내 덕수가 가지고 있던 게슈탈트를 어떤 해소한 행위 자체가 덕수의 젊은 시절이면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게슈탈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마야층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일정한 층을 통과하면서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 덕수가 가진 그 당시의 어떤 가족 관계 상에서 자신의 이 층을 뚫고 나오면서 자신의 욕구를 폭발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까? 조금 의문이죠. 그렇게
이렇게 하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 정서와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교재로 돌아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접촉 경계 혼란 한번 읽어보면 게슈탈트 상담에서 접촉을 방해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을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하는데 이를 유발하는 주요한 심리적 원인으로서 내사, 투사, 반전, 편향, 융합을 제시한다. 얘는 필기랑 실기에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 보죠. 내사, 환경의 요구를 선별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투사, 이것도 봤죠.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는 거. 어디서 봤어요? 이 프로이트 상담 이론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반전이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 자신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융합,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편향, 내적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 환경과의 접촉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내투, 반융, 편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자고요. 내투, 반융, 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이요. 접촉 경계 혼란 극복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덕수가 결국에 어떤 접촉 경계 혼란을 극복하고 심리적 성숙을 이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층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 층이 한 단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단계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 층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면 피상층, 상투적 행동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교류한다. 연기층, 고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나 주위 환경의 기대나 역할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간다. 교착층, 그만두고자 하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모른다. 내파층,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지만 외부적 표현을 억제한다. 폭발층, 여기를 뚫고 나와야 최종적으로 자신의 게슈탈트를 완성해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지 않고 외부로 표출한다. 피연, 교내, 폭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자고요. 피연, 교내, 폭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상담 목표인데요. 상담 목표 한번 보면, 상담 목표. 보시면 얘도 뭐 사실 당연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 내용들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담 목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게슈탈트 상담에서는요,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 내부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걸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유기체적으로 자기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떤 문제든 간에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게슈탈트를 잘 알아차릴 수 있게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체험을 확장시켜서 뭐예요? 현재를 자각시키는 거죠. Here and Now를 자각하도록 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내담자의 체험을 확장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요. 마치 덕수처럼 자신의 인격을 억압하고 소외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격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요.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인간은 본래 건강하고 자립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어떤 정신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립 능력이 있으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게 되면 이것들 뭐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요.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자각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펄스는 이 어떤 뭐 이 책임이라는 것에서 뭐 도덕적 책임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어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내 욕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책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보다도 뭐예요? 내가 나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것에 정서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것 역시도 이 상담 목표 중에 하나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증상의 제거, 이 증상을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뭐다? 결국에는 뭐다? 그냥 이제 어떤 증상을 제거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 게슈탈트 상담도 인간 중심 상담과 마찬가지로 자립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자립 능력과 성장만 도와주면 알아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담자의 성장을 돕는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렇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자각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존적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상담 기법으로 한번 넘어와 보죠. 그러면 그 상담 목표를 다루기 위한 상담 기법들 대부분 다 뭐겠어요? 결국에는 here and now,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게스탈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들이겠죠. 보시면 지금 여기에 초점 맞추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체험되는 내담자의 욕구, 감정, 신체 감각, 언어, 행위 이런 것들이요. 욕구와 감정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신체 감각이라든지 언어나 내 행위 같은 것들도 사실 내 어떤 욕구나 감정과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 어떤 내담자의 욕구나 감정 이런 것들을 바로 알아차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신체 감각이라든지 언어, 행위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체 부위에 집중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말씀을 하면서 어깨가 움츠려드는데 왜 그렇게 되시는 거죠? 호흡이 좀 거칠어지셨는데 지금 호흡이 거칠어지셨는데 왜 그러신 거죠? 이렇게요. 언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요. 많은 내담자들이 욕구나 감정을 회피하면서 미해결 과제를 쌓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펄스는 그 직면이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쌓지 말고 이제 직면해서 이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직면시키기. 내담자의 회피 행동을 지적하는 동시에 진정한 동기를 직면시킨다. 회피하지 마라. 미해결 과제에 직면해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역할 연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과거나 미래 역할을 지금 여기에서 재현해 본다. 라는 거예요. 재현해 본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한테 굉장히 억눌려 있는 사람한테 직장 상사에게 가서 퇴근시켜달라 이런 연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해결 과제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빈의자 기법이요. 빈의자 기법. 이거는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라든지 이런 걸 받은 사람이 부모가 앞에 앉아있다고,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미해결 과제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역할 연기를 해서 욕구를 표출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 내가 아버지의 역할이 돼서 아버지 심정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심리적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꿈 작업하기요. 꿈 작업하기. 이거는 프로이트 상담 이론에서 말했던 어떤 꿈의 분석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조금 다르고요. 꿈 작업은 정신분석에서 꿈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자신의 투사라고 생각을 하고 꿈에서 본 걸 연기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적, 그다음 과장하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교류 분석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절이요. 요즘에 이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거 들고 가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해서 상대가 기분 나쁘게 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바로잡아주는 것. 이게 바로 TA, 교류 분석 상담이에요. 보면 1번 의요.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상담은 사람들의 자아 상태에 대한 구조 분석과 진실한 교류를 위한 의사소통의 체계적 분석 등 개인의 성장과 적응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이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뒤에 내용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2번 기본 과정이요. 얘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굳이 이걸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보면 교류 분석 상담에서는요. 인간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존재로 봐요. 이게 에릭 번이 만들었다고 했죠. 에릭 번은요. 인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모두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개구리로 알고 병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디 이제 선한 존재이고 이제 좋은 존재인데 자신을 이제 개구리로 한다. 이러면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은 애초에 자신을 이제 행복하게 할 능력이 있는데 어떤 초기 경험들, 부정적인 초기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을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심리적 문제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떤 반결정론적 존재로 봤는데 인간은 어린 시절 부모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어떤 영향 뒤에서 다시 볼 겁니다. 뒤에서 다시 볼 건데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심리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봐요. 어쨌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 초기 결정을 하지만 다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또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다만 어떤 부모나 이런 중요한 타인이 내린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율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는 조금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가정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 결국에 인간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고 ETA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선한 존재이니까 만약에 조금 어긋났더라도 그렇게 다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기본 가정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긍정적이고 낙관적 존재이다. 인간은 반결정론적 존재이다. 이 어떤 초기 부모의 태도 등으로 인해서 이미 내 태도가 결정됐지만 다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택의 능력을 가졌다. 충분히 내가 옳은 선택으로 다시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또 책임을 질 수 있다. 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이거 굳이 달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뭐 두 문자 따서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뒤에 내용 보고 다시 보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TA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스트로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스트로크. 일단 스트로크라는 개념은요.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인정 자극, 인정 욕구를 말해요. 다양한 스트로크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스트로크도 있고 부정적인 스트로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뭐 상대방이 너 예쁘다, 너 잘한다, 혹은 뭐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 스트로크예요. 부정적 스트로크는요, 넌 못한다, 넌 나쁘다,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부정적 스트로크죠. 근데 이 사람은요 모두 타인으로부터 어떤 인정, 즉 스트로크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왜 문명이 굉장히 길었던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악플보다 뭐가 무섭다고요? 무플이 무섭다고요. 즉 개인 사람이란 존재는요 언제나 타인으로부터 어떤 스트로크를 받고자 하고 이 스트로크를 받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스트로크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스트로크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보면 시간 구조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인간은 누구나 스트로크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얻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데 그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면 이 시간 구조화는 혼자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상대방이나 환경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스트로크를 최대한 획득하기 위해 시간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폐쇄, 의뢰, 소일, 활동, 게임, 친밀 같은 게 있다. 이게 시험에 정말 가끔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기억은 하시는데, 폐쇄는 뭐예요? 그러니까 폐쇄, 철회라고도 하죠. 철회라고도 하고, 폐쇄라고도 하는데, 그냥 혼자 단절하고, 외부와의 어떤 교류를 단절하고 혼자 공상 같은 거 하면서 자기 스트로크를 받는 거를 철회해요.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그냥 의례적인 수준에서의 교류하면서 스트로크를 받는 행위. 그 다음에 폐쇄, 의례, 그 다음에 소일, 잡담 같은 거, 피상적으로 웃고 떠들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활동, 상대방과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갖고 협력하는 수준에서의 교류를 얘기합니다. 활동, 그 다음에 게임, 이건 좀 나쁜 건데,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방식, 교류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친밀, 그러니까 상대방과 아주 깊은 수준에서의 내면적 수준에서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친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친밀한 수준의 교류는 사실 좀 드물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자아 구조 보면요. 얘는 시험에 나오죠. 시험에 나오는데 자아 구조. 이번에 알아볼 거는 자아 구조, 자아 상태에 관한 내용인데 모든 인간은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자아, 그 다음에 이 부모자도 또 어떤 양육적 부모 이런 식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어쨌든 부모자, 그 다음에 어린이자 역시도 순응하는 순응하는 어린이자, 아니면 자유로운 어린이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성인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양가로 2번 자아 구조 한번 읽어보면, 인간의 자아 상태는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자아가 상황에 맞게 조화리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성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인자만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뭐 균형 있게 이것들이 쓰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성인자가 활용돼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아동자를 쓴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라든지 일을 처리하는데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뭐 어린이자를 끝에다 쓴다든지 이런 거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자아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스트로크랑 자아 구조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교류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에 인간에게는 어떤 자아가 있다? 나는요. 나에게는 페어런츠, 부모, 그다음에 어덜트, 성인자, 그다음에 아동, 차일드 자아가 있고요. 상대방에게도 PAC가 있겠죠. PAC 이렇게 나도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서로 교류를 하겠죠. 스트로크를 받길 원하니까 교류를 한다고요. 나와 상대방이 교류를 하는데, 내가 친구한테 야 낚시 좀 갈까 우리 뭐 이 공휴일이 좀 기니까 우리 낚시 좀 가자 이렇게 성인자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도 성인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낚시 갈까? 좋아. 이번에 공휴일이 상당히 기니까 내가 이런 준비를 할 테니까 너는 이런 준비를 해서 우리 가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이렇게 평행하게 교류를 하는 상황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똑같이 성인자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공휴일이 기니까 우리 낚시 한번 가보지 않을까? 안 할래? 이랬더니 갑자기 이자가 들어와요. 상대방한테. 이 상대방이 얘를 갖다 써요. 야, 너 요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지금 네가 야 낚시 장난하냐? 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 자식이. 에휴, 너도 글러먹었다. 어때요? 기분 나쁘시죠? 그렇죠? 평행한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교차의 형태로 이루어진 교류에게는 상대방한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보시면 양가로 3번 교류 패턴이 바로 지금 봤던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상보 교류요. 이거 문제 없는 거. 평행한 교류 문제 없어요. 내가 성인 자아를 가지고 얘기했고 상대방도 성인 자아를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된다. 나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서로 평행하게 이루어지는 교류 방식이고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 필기에 가끔 나와요, 얘네들. 그다음에 교차 교류. 의사소통 방향이 평행이 아니고 방금처럼 서로 어긋나는 거 이루어진 교류이고 상대방의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교류 방식은. 야, 낚시 장난하냐? 이렇게 하는 거 기분 나쁘죠. 그 다음에 이면 교류. 이것도 무서워요. 이것도 어떤 좋지 못한 감정 상태를 유발하는 방식의 교류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제 내가 겉으로 말하는 겉말과 속뜻이 다른 경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자기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런 거. 자기 나한테 할 말 없어? 이게 야 너 진짜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없어?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나 다 알고 있다. 너 진짜 죽었다. 이거 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류 형태에도 어떤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관계를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교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이면 교류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됐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상보교류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떤 습관적으로 이면교류나 이런 교차교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이런 교류 방식들을 마치 내재화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형태의 교류를 하게 되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인생 각본과 인생 태도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각본, 인생 태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 각본이나 인생 태도라는 거는요. 인생 태도, 여기 인생 태도 위에 있네요. 인생 태도와 양가로 4번의 인생 태도와 양가로 5번 인생 각본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TA 처음 배울 때 뭐다? 최초의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어떤 이런 교류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함에 있어서 한번 보면 인생 태도는 이 유년기류의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스트로크를 받은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인생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면박만 받으면서 자란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 태도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I'm not okay 라는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맨날 그런 얘기만 듣는데 넌 안 될 놈이야. 너는 틀려먹었어.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그런 태도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I'm not okay의 형태죠. 그래서 어쨌든 인생 태도, 양가로 4번에 보면 인생 태도에는 4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I'm okay, you okay. 얘 긍정적인 태도죠.
긍정적,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건강한 태도죠. 얘는 오케이. 얘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부정, 타인 긍정. 나는 안 좋은 사람이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거 우울한 태도죠.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나는 괜찮은 놈이죠. 너는 나쁜 놈이야. 이거요. 방어적 태도이며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최악의 태도. 나도 좋지 않은 놈이지만 너도 나쁜 놈이야. 절망적 태도이며 허무주의적이죠. 그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네 가지 실기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실기에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하세요. 결국에는 이런 I'm not okay, you are not okay의 태도, 이거 아주 비관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태도인데, 이런 태도는 어디서 형성이 된다? 초기의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로크로부터 형성이 된다고요. 결국에 이 T의 목표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오케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로 만들어주겠다. 오케이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 이런 것에 의도를 두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인생 각본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와서 보면 양가로 5번 인생 각본이요. 이것 역시도요. 인생 초기에 부모가 주는 메시지에 의해 형성이 되고, 계속 부정적 스트로크만 받은 사람,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쓸모없는 놈, 너는 필요 없는 놈이야, 너는 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해, 이런 스트로크를 계속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인생 각본을 쓰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어떤 각본을 형성된 각본을 내가 써놨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각본을 써놨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가 어떤 실패를 했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각본을 계속 강화해요. 그럼 그렇지. 역시 나는 쓸모없는 놈이네. 이렇게 인생 각본을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 각본이 부정적으로 쓰여 있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부정적인 어떤 메시지에 의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 내부적으로 상대방과 정상적인 교류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양가로 6번 게임이요. 조금 전에 본 건데, 게임이란 결국에 타인과 진실하지 못한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해요. 게임의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남겨지는 것, 이걸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왜 이런 게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어린애들은 항상 부모로부터 인정과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엄마, 나 뭐 해줘. 엄마, 나 뭐 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자극과 관심, 스트로크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나 부정적인 스트로크만 주거나 아니면 그 스트로크를 주는 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애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이게 내 팔짱가 보다. 내 주제에 그러니까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긍정적 스트로크를 못 받으니까 이번에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 스트로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자란 사람 같은 경우에 뭘 형성한다? 결국에 부정적인 인생 각본을 형성하고, 위에 본 것처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인생 각본을 만든 사람은요, 이 각본을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키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파멸돼야 돼 라는 인생 각본을 완성시키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엔 여러 가지 게임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 좀 차주세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혼나고 일부러 망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게임을 통해서 내 각본을 완성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게임을 통해서 남는 게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 감정을 라켓 감정이라고 합니다. 라켓 감정. 양가로 6번 게임 보시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상담 목표. 그렇다면 이 교류 분석 상담의 상담 목표는 뭐냐? 건강한 인생 태도, 건강한 인생 각본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 스트로크만 계속 받으면서 아주 부정적인 인생 태도, I'm not okay,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인생 각본,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정상적인 교류가 어렵다. 그러니까 타인과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하고 자율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 목표를 두겠죠. 그 다음에요, 5번 상담 과정 보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교류 분석 상담 과정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일단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분석. 아까 구조가 뭐였어요? 이 사람의 PAC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하고요.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분석하고요. 게임하고 있는 사람에게 게임 분석하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 인생 각본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각본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생 각본을 쓰는 재결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조, 교류, 게임, 각본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실기에 가끔 나오니까 그냥 내용 정도는 기억하자고요. 됐고요. 6번 교류 분석 상담 한계점. 얘도 실기에 가끔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그리고 인지적 측면을 강조해서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개념과 과정이 과학적 검증이 되었다고 보기 좀 어렵다. 요게 한계점입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자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음 진도 나갈게요.